아산 정주영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일 현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진취적 기계와 불효불굴의 개척정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들의 자산은 진취적인 기계였다. 그들의 자본은 불효불굴의 개척정신이었다. 이제 그들이 성장의 정점에서 새로운 세기의 문을 연다. 아산 정주영. 한반도의 중서부, 충청남도 서산군 부성면 일대에 들어서면 돌연 광활한 들판이 나타난다. 서산농장이다. 서울에서 아산을 만날 수 없을 때 어김없이 아산을 발견할 수 있는 곳도 이곳 서산농장이다. 아산은 그만큼 이 농장에 몰두해 있다. 거대한 당수호와 푸른 들판이 어우러진 서산농장. 한창 물이 오른 벼들이 대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들판에서 아산은 질풍 같았던 80성상을 만큼 밀어두고 지금 한 사람의 농부로 나와 있다. 우리 시대의 철인, 전인 미답의 길을 만든 시대의 개척자, 민족의 역량을 발굴했던 시대의 교사였던 아산. 그가 흙으로 돌아온 것이다. 가을이면 빨갛게 익어간 감과 한겨울에 폭설을 자랑하던 산자수명한 고장,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 그렇게 눈이 많던 겨울, 한신문에 금월 교토에서 일본 천황이 즉위식을 거행하였더라. 일제 세력 팽창 소식이 기사로 실리던 하루 그날, 1915년 11월 25일, 정주영은 태어났다. 태어난 그 시대가 나라 잃은 식민 지하요. 태어난 그곳이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다. 정주영 일가 역시 그 시대의 필연이었던 가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 정봉식과 어머니 한성실, 10여 명 대가족의 장남이었던 아버지는 농토에 대한 갈망이 참으로 컸던 분이었다. 그 남편을 도우며 어머니는 궁핍한 살림살이를 꾸려나갔다. 아버지에게 땅은 가족의 생존이 걸린 절대절명의 구원처였다. 너도 장남이다. 땅을 늘려라. 땅을 늘려라. 무렵 소년 주영은 운명적인 한 편의 소설을 만났다. 춘원 이광수의 신문연재 소설 흙이었다. 소설에 심취하면서 소년이 눈을 뜬 것은 평생 땅만 파면서 살 수 없다는 자각이었다. 맹수는 우리에 갇혀도 피호의 습성을 잊지 않는다. 백수를 거느리고 내달릴 평원을 열망한다. 소년 주영의 헛된 가출은 운명을 탈출하려는 몸부림이었고, 한 번 내닫기를 시작한 맹수는 스스로 그 질주를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네 번째 가출을 시도한다. 이때 그의 나이 19. 목적지는 서울.
세상사 고진감래. 막노동 1년 만에 안정된 일을 얻으니 쌀 도매상 복흥상회에 배달온 자리였다. 이 가게에서 정주영은 주인의 신임을 얻어 4년 만에 가게를 인수하고 자신의 쌀가게에 경일상회를 갖기에 이른다. 전차를 타고 댕겨 본 일이 없습니다. 오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이제 신발이 이제 다니까 신발에다는 이렇게 타야 가죽으로다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대서 신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뭐 굉장히 오래 신고 이랬죠. 어쨌든 물론 지금도 제가 담배를 안 핍니다. 지금은 돈이 안 피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돈이 아까워 담배를 안 폈습니다. 배도 안 부는데 그 연기뻑 피워서 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왜 다방에 앉아서 배도 안 부는데 훌쩍훌쩍 잘 마시고 돈을 버리느냐. 그 다방에 이렇게 배가 고프면 우동을 한 그릇 먹지. 신장로에 내려와서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는 지게로다가 운동수도에서 물을 2지게씩 저울에다 주고 이제 일하러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번의 경랑이 일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아사는 전쟁의 폭풍 속에서도 미군의 전략적 전시 공세를 도맡아 도약의 발판을 다져간다. 휴전과 함께 아사는 전후 최대 규모인 경상북도 달성군의 고령교 복구 공사를 맡게 된다. 신생기업 현대로서는 사활이 걸린 공사였다. 그러나 기초만 남아있는 교각은 그나마 상부가 물에 잠겨 있었고 변동이 심한 수심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기술력과 장비의 부족에 120배나 뛰어오른 통화사정까지 모든 게 난항이었다. 급기야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까지 폭발하기에 이른다. 공사 중단인가 아니면 기업의 신용인가. 이때 아사는 자신과 혈육의 집까지 팔아가지고 끝내 공기를 맞춰내 현대의 신용을 지킨다. 현대가 이 공사의 결선금을 청산하는 데 걸린 시간만도 무려 20년. 하지만 이 소박한 다리의 의의는 보다 값지다. 아산과 현건설이 사수한 기업의 공신력, 현대의 기업 정신을 이 작은 다리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일담이지만 인생은 때로 유쾌한 반전극을 마련해 놓는다. 고령교에서의 참패로 기로에 서 있던 현대가 전후 최대 규모인 한강인도교 복구공사를 맡게 된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 회자되던 얘기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현대가 고령교에서 보여준 성실성으로 한강인도교 공사를 맡았다더라. 반전의 드라마는 그렇게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1958년 5월 준공식에서 만나게 되는 아산의 표정은 자신감과 패기의 차이다. 현대는 이 공사로 국민들에게 재기의 자신감을 안겨주면서 비약적인 기업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그날 대통령과 시민들이 감격에 젖어 통과했던 그 달에는 60년대의 경제 개발과 7, 80년대의 고속성장을 담당해온 경제적인 통로로 오늘 수도 서울의 낭만과 서정을 장식해주는 풍경으로 살아있다. 군산의 미 공군지 공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콘크리트를 합할 때 배처 프렌트를 쓰라는 것인데 누구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급기야 현대는 미국 회사의 배처 프렌트를 담 너머로 훔쳐보고 손으로 그리고 고치는 눈물겨운 과정 끝에 국산 1호의 배처 프렌트를 만들어낸다. 자본과 기술의 자력 갱생은 아산의 평생에 걸쳐 일관된 신념이었다.
아산이 간척 사업에 그렇게 몰두했던 것도 국토의 창조야말로 항구적으로 민족의 자립을 보장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장애가 있든 신이 감당한다는 아산의 각오였다. (82년 4월에) 착공된 간척공사는 그해 겨울에 접어들면서 차츰 윤곽을 드러내가고 있었다. 바다를 가로막는 방조제가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는 중이었다. 박정희가 정주영을 찾은 이유는 정작 여기에 있었다. 현대건설은 이미 경부고속도로 구상이 있기 2년 전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건설공사는 국내 건설업의 해외 진출 1호가 되는 사업이자 국내 유일의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주영은 청탄이 빗발치던 월남에서의 준설공사, 영하 40도 알래스카에서의 다리 건설에서 식인종이 우글대던 파푸아 뉴기니아까지 아산과 현대는 해외에서 대형 공사의 귀중한 경험을 쌓아가던 이었다. 박정희는 정주영의 바로 그 경험과 추진력을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마침내 68년 2월 1일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란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됐다. 현대는 가장 정확한 기획안을 제출했을 뿐더러 전체 공정의 5분의 2를 담당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그렇지만 428km를 430억 원의 최저 예산으로 3년 안에 건설한다니 도대체 숨쉴 겨를이 없었다. 바로 이 사람, 1평방미터에 한 번씩은 질타를 하며 시대적인 소명감에 불던 이 사람. 그런 아산도 불가항력된 게 있었다. 당제 터널이었다. 옥천군과 영동군 사이 소백산맥을 통과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데 뚫기만 하면 두부살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다. 낙반 사고만도 13차례. 길을 2달 남겨두고 아직 터널조차 뚫지 못했으니 정말 총칼이 없었을 뿐 시시각각이 전쟁이었다. 아산 특유의 통찰력이 발휘된 것은 이때였다. 20배 빨리구는 조광시멘트로 지층을 받쳐주면 된다. 조광시멘트가 생산되는 건 아산이 자재 국산화를 염원해서 만든 단양시멘트와 한 곳이었다. 조광시멘트가 쏙 도착해서 터널의 파채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70년 6월 27일 밤 11시 경부고속도로 최대의 난공사이자 최후의 공사였던 당제터널이 뚫리게 했다. 해냈다. 우리는 해냈다. 전장 428km. 우리 자본, 우리 기술, 우리 힘으로 세계 고속도로 사상 최단 시간인 290일 만에 이뤄낸 민족의 대동맥. 오늘의 이 길은 우리 자본, 우리 기술의 완성을 그토록 갈망했던 사람들의 헌신을 상기시킨다. 절대빙에서 자동차 만원 시대의 오늘까지 우리는 이 길을 달려왔고 아산은 바로 이 길을 만든 사람이었다. 아산 정주영, 그는 누구인가?
길고 얇은 얼굴, 가느다란 눈. 아산은 북방 기마민족의 골격 형태에 가장 근접한 한국인으로 손꼽힌다. 기마민족은 늘 개척하고 늘 전진하며 운명 공동체를 이루어 집단적 생존 방식을 유지한다. 아산이 그렇다. 기업을 통솔하는 아산의 면모는 가부장적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열리는 신입사원 수련회. 장차 정예의 현대민이 될 신입사원들의 한마당에 빠지지 않은 단골 손님이 있으니 바로 현대맨들의 호랑이 아산이다. 아산은 사원과의 관계에서도 장유유서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현장에서는 그 수 없이 엄격하고 혹독하다가도 이런 공간에 오면 자유로운 장인처럼 한이 부드러운 아산. 아산이 가장 순하게 웃는 또 사원들과 함께 있을 때다. 아산은 한국의 근로자들이야말로 건설과 조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장본인들이라고 믿는다. 그렇다. 그들이야말로 아산과 함께 뛰어 황무지를 개척한 전들이며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애국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난관과 시련의 파도를 비치고 나가 또 다른 경제 기적을 창출할 사람들. 바로 아산의 동료며 분신들이다. 아산 이렇게 사원들과 몸을 부딪히며 현정신을 체온으로 전달한다. 젊은 현대맨들이 한여름 모래밭에서 장업주로부터 전수받는 정신은 그래서 뜨겁고 생생하다. 투지의 현대맨, 정예의 개척군단은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기업은 안 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건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발전은 우리는 전진적인 자세로 우리는 활동을 해야지 정적인 자세로 그 기업은 창달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75년 아산은 그렇게 자신이 양성한 개척군단, 자신의 부인들을 이끌고 또 다른 한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험로로 떠난다. 한국 경제의 이륙의 활주로를 만들어준 경제 부흥의 발화점이 있던 사건, 중동 진출이었다. (70년대) 중동은 석유 달러가 쏟아지던 황금 시장이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석유병으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국가 신인도가 급락하는 등 국가 부도를 눈앞에 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어떤 경우든 국가 부도는 막아야 했고 누구보다 앞서 그 일에 나선 사람이 아산과 현대맨들이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임을 가르쳤던 아산은 조국의 부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친의 개척군단을 이끌어 중동을 공격했던 것이다.
현대맨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중동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면서 75년부터 4년간 약 51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여 국가 부도를 막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와 함께 현대가 마련한 중동 시장의 교두보를 통해 국내 건설업체가 대거 진출하면서 한국 경제는 중동 특수라는 뜻밖의 왕까지 맞게 된다. 한 기업가의 국가관과 위기 타개력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이끄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개척자는 한 곳에 정주하지 않는다. 이후 현대는 중동 무대의 탄력을 발판 삼아 동남아로까지 발걸음을 확장시킨다. 세계의 현대. 그 빛나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발화시킨 곳은 한반도의 작은 항구였다. 울산항. 오늘의 울산항은 육중한 구조물의 집합지로 변해 있다. 바로 현대 중공업 울산 조선소가 변모시킨 풍경이다. 현대 중공업은 중후장대형 산업의 본거지이자 현대 건설의 든든한 후방기지다. 그 중공업의 핵을 이루는 울산 조선소는 실상 아산 특유의 진취성이 잉태한 자식이었다. 조선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키워야겠는데 기술은 물론 땅도 돈도 없었다. 아산이 생각하던 울산 미포만은 당시 황량한 해안으로 아직 확보도 안 된 땅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조선소를 짓겠다니. 우리가 뭐 조선소로 땅도 안 사놨습니다. 만약에 차관을 안 주면 뭐 땅만 사가지고 거기 돈만 없어질 테니까 차관을 얻으면 땅을 살라고 이래요. 예, 땅도 안 사놓고서는 현재 우리 조선소에 있는 그 미포만 백사장 그 사진만 들고 다니면서 5만 분지 지도하고 그러면서 돈을 구워주면 여기다 조선소를 지켰다. 이거 돈을 구워다니고. 일본에서 퇴짜, 미국에서 퇴짜.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영국이다. 세계 5대 은행인 버클리 은행의 질문도 경험이 없는 한국이 과연 20만 톤급 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아산은 지갑에서 500원권 지폐를 꺼내 거북선을 가리키며 우리는 이미 400년 전에 세계 최 철갑선을 만들었던 해운 강국이요. 순간적인 기지와 유머로 권위적인 영국은행의 첫 시험을 통과한다. 이때 은행이 제시한 조건은 배를 살 선주를 구해오면 차관을 주겠다는 것. 더더욱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제부터 아산은 봉이 김선달이 되어 유럽 각지의 해운업자를 찾아 나선다. 참으로 처연하고 비장한 행보였다. 수중에 미포만 사진 한 장과 영국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 도면 한 장만을 가진 채 어느 누구도 한국을 알아주지 않는 세계 무대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비장한 행보가 그리스에 닿았다. 그리스의 선주를 한번 동원해보자. 그 당시는 그리스의 세계적인 선주가 있었습니다. 오나시스. 오나시스의 그 처남이 또 아주 그리스의 당대 대선주입니다. 그러니까 선주끼리 그 결혼을 해가지고 레바노스라는 사람인데 레바노스의 누이가 오나시스한테 시집을 간 겁니다. 사실 참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분지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짓겠다는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기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네 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엉터리를 하면 우리보다는 더 형편없는 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26만 돈짜리 탱카 두 척을 그 사람이 3,700만 불씩
약 7천만 불에 계약을 해서 그때 우리도 다 현금으로 다 계약금을 한 13억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헌금을 하고 계약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 정부 들이댔으니 영국 정부 꼼짝 못하고 차관 승인해줬죠. 1972년 3월 8천만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 조선소 건설은 관례를 깨고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남들처럼 조선소를 먼저 짓고 거기에서 선박을 만든다면 언제 그들을 따라잡냐는 것이 아산의 판단이다. 매일 2천여 명이 동원돼 한쪽에선 철판을 자르고 한쪽에선 조선소를 지었다. 그때까지 국내에서 건조된 가장 큰 배가 18,000톤이었으니 26만 톤급 유조선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상상할 수도 없었고 설명해 줄 사람도 없었다. 그것도 한 척이 아닌 두 척이었다. 미포만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했다. 매섭고 발빠른 야전 사령관 아산은 거의 매일 전쟁터를 호령하고 다녔다. 그에게는 마른 땅, 전 땅이 없었고 안전지대, 위험지대가 따로 없었다. 그것이 한 기업, 한 집단을 통솔한 총수 아산의 모습이었다. 드디어 진수시날 도크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입이 마르는 순간이었다. 이 무쇠덩어리가 과연 뜰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배는 떴다. 미포만의 신화가 완성되던 74년 6월 정주영과 현대민이 창조한 거대한 유조선은 묵직하게 태평양을 향해 나아갔다. 2년 3개월 만에 조선과 조선소 두 과업을 동시에 완성시킨 미포만의 한국인들. 세계 조선 역사는 이것을 세계 최다시간의 신화로 기록해둘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울산 조선소는 수많은 고열을 창출하면서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성장한다. 조선소를 건설할 무렵 한 경제학자는 현대 조선소가 성공하면 여선가락에 불을 붙이겠다면서 아산이 무모하다는 비웃음을 보냈었다. 이번에도 아산의 깨끗한 한탄승이었다. 탁상에 앉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말할 때 아산은 한 발 한 발 현실의 벽을 타개해가는 사람이었다. 간척이 진행되면서 난제로 등장한 것이 유속이었다. 10톤 바위도 집어서면 초당 8.2m의 유속이 등장한 것이다. 마치 수심을 알 수 없는 바다에 뚝심과 끈기를 쏟아붓는 듯한 작업이었다. 그런 중에도 차츰 제방이 좁혀져가고 이제 공사는 마지막 유속 처리, 최종 물막이라는 바다와의 정면 승부를 향해서 점차 가파른 고개를 올라가는 중이었다. 사실 정면 승부는 아산의 방식이었다. (1967년) 현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항을 건설 중이었다. 20세기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렸던 주베일 산업항이다. 코란의 나라, 엄청난 오일 달러를 끌어모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에는 내륙에서 12km나 떨어진 바다 위에 50만 톤급 유조선 4척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건설되어 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의 항구, 현대가 건설한 주베일 산업. 현대는 사실 세계 유수의 업들이 벌리는 수조전에 뒤늦게 뛰어들어 드라마와 같은 역전극으로 공사를 따냈다. 기약 10억 달러. 이것은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은 이 돈으로 급박한 외채 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세계의 공사는 기술도 문제였지만
수심 30m의 바다에 설치할 550톤짜리 철제 자켓을 만든 일이 당장의 문제였다. 이 자켓 89개를 현지에서 제작한다면 소중한 달러의 상당 부분이 유출된다. 그것은 아산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산은 주저하지 않았다. 쾌도난마의 결정을 내린다. (10층) 빌딩 크기의 철구조물 89개를 보트와 바지선에 실어 하나씩 해상 수송한다는 것이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주베일까지는 12,000km. 파도와 풍랑이 극심한 바다였다. 울산에서는 밤낮을 다퉈 자켓이 제작되고 이를 끌고 갈 터그보트와 바지선이 준비되면서 수송작전은 시작됐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수송이었으니 그 길에 무슨 일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었다. 다만 믿는 것은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드는 아산과 현대맨들의 개척정신뿐이었다. 10여나 계속된 항해는 늘 바다와의 일전이었다. 그중 대만 해상에서는 태풍으로 바지선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고도 있었다. 바다의 싸움 속에서도 자켓 전량이 주베일에 안착함으로써 세계가 놀란 수송작전은 무사히 끝났다. 그리고 그 자켓들이 수심 30m에서 한계 오차 5cm로 정확히 설치되면서 세계는 또 한 번 놀랐다. 현대의 기술진 그 자켓을 이용해 해안에서 12km나 떨어진 바다 한복판에 50만 톤급 유조선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해상 터미널을 건설함으로써 20세기 최대의 토목공사를 완결시켰다. 걸프만의 거대 통로, 야심에 찬 사우디아라비아의 현대화 기지, 그리고 망망한 바다에 만들어진 인간의 길. 그것은 결코 망설이거나 우회하지 않는 아산의 정면 승부 기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였다. 서산 방조제의 마지막 승차는 270m였다. 제방이 좁혀지면서 가공할 그녀는 15톤, 30톤의 돌무더기도 단숨에 삼켜버리고 있었다. 도대체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이었다. 아산은 이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결단을 내린다. 방패로움을 막아야 한다. 유조선을 방패 삼아 물길을 차단해야 한다. 그 유명한 유조선 공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유조선 공법이란 폐선 직전에 23만 톤급 유조선을 제방사이에 가라앉혀 유속을 줄인 후에 일시에 양쪽에서 제발 축조에 들어온다는 바스다. 그 착상이 너무나 독특하고 기발해서 나중에 정주행 공법이란 별명까지 얻었던 방법이다. 1984년 2월 25일 유조선의 접안 준비가 시작됐다. 늘 그랬듯이 아산은 자신이 직접 진구지휘에 나선다. 만일 이 공법이 성공하면 공기를 9개월이나 단축시키면서 4천만 달러의 공사비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세계의 눈과 귀는 서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기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국내 방송사들도 현지 생중계로 시시각각의 상황을 보도한 중이었다. 네, 이곳은
약 7km가량 떨어져 있는 육을 서로 연결해 가고 있는 충청남도 서산군 부성면 창리의 적공사 현장입니다. 방송주 기자 나와주세요. 네, 오늘 오전 세계 매스컴과 토목학교도 단순하면서도 매우 기발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극찬했던 유조선 공법이었다. 그러나 과연 성공할 것인가? 방조제에 근접한 유조선 탱크에 시간당 16,000톤의 바닷물이 투입되면서 드디어 유조선을 가라앉히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잠시 가공할 유석이 숨을 죽이는 이때를 틈타 제방과 유조선 사이에 틈을 메꾸는 작업이 숨가쁘게 펼쳐진다. 108세의 대형 트럭들이 초놈을 다투어 골재를 실어나르고 예인선들은 유조선이 밀리지 않도록 공룡과 같은 덩치를 힘겹게 떠받치고 있었다.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급기야 아산은 유조선에 뛰어올라 작업을 지휘하기 시작한다. 백전노장의 장수 아산에게도 바다와의 싸움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울산에서 유조선을 만들어내던 때가 550톤의 자켓을 해상으로 실어나른 그때의 승부와는 또 다른 싸움이었다. 날이 밝으면서 더욱 뜨거워진 국내외의 관심 속에 유조선과 방조제의 격은 조금씩 틈을 메꿔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조선과 제방의 틈이 메꿔졌다. 3억 4,700만 톤의 물길이 차단되는 순간 가공할 유속이 아산과의 정면 승부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이제 저 양쪽의 방조제를 완전히 잇기만 하면 바다를 가로막는 인간의 신화는 완성된다. 집념으로 대적했던 그 바다, 자신의 의지로 창조해낸 그 땅 위에 아산 그가 섰다. 바로 국토 창조의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정주영가의 하루는 신새벽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절 청소에 집안답지 않게 소탈하고 간소한 모습이다. 새벽길을 달려온 아들들이 당번제로 참석하는 아침 식사는 이 가정의 오랜 전통이다. 한 상에 앉아 한솥밥을 먹지 않으면 부모 형제도 멀어지며 내 혈연만큼은 가까이 두서 보듬고 살아야 한다는 게 아산의 생각인데, 며느리와 나이 어린 손자들의 정중한 배웅을 받고 장성한 아들들이 동행하는 도출근이다.
지가 추웠면 그래. 그래, 가게 돌려 갔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3km. 몇 년 전까지도 아사는 매일 이 길을 걸어서 출근했다. 전차 싹을 아끼던 젊은 날의 추억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의 즐거움 때문이었을까? 덕분에 아산 부자들은 현대그룹에서 가장 먼저 출근한 직원들이다. 아산 정주영. 오직 성실성만이 자본이었던 청년 시절부터 오늘까지 그는 늘 앞을 보며 달려온 사람이었다. 늘 크고 빠른 걸음으로 여기보다는 저기, 오늘보다는 내일을 투시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황무지에 스스로 나무를 심어온 손큰 개척자였다. 이익을 우선해서 남의 것을 인수하는 그런 기업인이 아니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 하나하나 회사를 만들고 필요한 산업을 일으켰다. 아산의 계속된 발전과 확대의 과정은 현대라는 한 그루의 성장사이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사이며 부흥의 역사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키워온 오늘의 현대는 세계의 한국의 기술력과 국가 신인도를 높여주는 상징으로 존재한다. 조선에서 원전, 프렌트와 제철 등의 국가기관 산업에서 자동차와 건설, 전자, 유통, 매스컴 등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분야까지,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초정밀 글로벌 정보 세계까지, 현대와 현대맨들이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가치 창조의 길이며 희망의 미래다. 이제 현대그룹은 세계를 움직이는 127개 파워 집단의 하나로서 세계 경제의 한 부분을 떠받치고 있다. 아산 정주영. 그는 늘 시대의 선도를 달리면서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그의 고뇌는 또 한국의 전환점을 의미했다. 그 아산이 80년대 들어서 통일조국의 미래 개척에 나선다. 그 첫 번째 장정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회심의 기회 올림픽 유치였다. 유치위원장을 맡은 아산은 유럽의 현대까지 총동원해가면서 유치작전을 편 끝에 일본을 누르고 서울 유치를 성리시킵니다. 다나빌 드 세울.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은 지구촌의 화합잔치였다. 세계는 한국의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또 한국인이 갖고 있는 통일의 염원을 확인했다. 그것이 올림픽을 말없이 지냈던 아산의 바람이자 의도였다. 그로부터 15년 뒤 아산의 육남인 정몽주는 2002년 월드컵 축구를 유치시킴으로써 21세기로 가는 한국의 문을 열어놓는다. 통일국의 미래 개척에 나선 아산이 일찍부터 눈을 돌린 것이 소련이었다. 90년 10월에 소련 방문을 시작으로 아산의 시베리아 개발 구상이 본격화됐다. 97년 아산은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다. 극동개발의 전처기지가 될 호텔 현대 개관 시 아산은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에 호텔 겸 비즈니스 센터를 세움으로써 북방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그에 앞서 아산은 이미 89년부터 중국 개척에 나서고 있었다. 대륙을 놔두곤 북방개척도 통일조국의 미래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그 타고난 개척자 아산의 발걸음이 마침내 89년 1월 국내 기업인 중
최초로 북한 땅에 닿는다. 아산과 북한 당국이 논의한 것은 금강산 공동개발을 비롯한 경제기술 분야의 협력이었다. 아산으로서는 통일의 물꼬를 튼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북한은 한국 경제 기적의 견인됐던 아산의 경험과 자본을 필요로 했던 회담이었다. 아산은 떠나온 고향 땅에 안내된다.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 고향집엔 감나무만 그대로일 뿐 분단의 이질감과 가난만이 무성해 있었다. 아산은 분단된 조국과 고향에 그동안 쌓은 경제 경험을 나눠주고 싶었다. 그래서 경제로 분단의 벽을 헐고 싶었다. 그것이 아산이 북한을 방문한 보다 깊은 뜻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싱그러운 대가 있었다. 어둡고 긴 겨울이 지나면 생명력으로 소생하는 땅. 심은 후 거두고 땀 흘린 만큼 보답하는 정직한 땅이 있었다. 아산이 어두운 정치 현실을 떠난 직후 맨 먼저 찾은 곳은 서산 농장이었다. 누구나 말하고 주장하긴 쉽다. 그러나 현실의 땅에 실천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사람을 개척자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아산은 끝내 바다를 막아 농토를 창조하고 그 농토 위에 자신이 주장했던 경쟁력 있는 농지를 구체화시켰다. 농업과 쌀은 민족의 생존과 자립이 걸린 대상이다. 아산이 그토록 이 농장의 창조에 몰두했던 것도 조국의 미래를 염려한 때문이었다. 바다 같은 농토를 만들고 태산 같은 식량을 거둬들인 아산.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겨울에도 눈발을 헤치고 한 뼘 한 뼘 땅을 일구던 아버님을 잊을 수 없다.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 아산은 농장 한켠에 우사를 쥐고 목장을 조성했다. 그 옛날 소년 아버지가 소를 팔아 모아둔 70원을 들고 집을 뛰쳐나왔었다. 작물 1등 농부로 만드는 게 소원이셨던 아버지였다. 이제 그 소년이 80이 넘어 5천만 평에 가까운 들판의 농부가 됐다. (1997년 5월) 현대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장. 현대맨들의 열광 속에서 그는 그대로 전설이고 신화였다. 그리고 현대맨들은 그 살아있는 신화, 창업자의 수상을 영구 보존한다. 계획입니다. 하나, 둘, 그렇다. 노동과 현장에 살았던 이 손이야말로 지난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역사. 그 강인하고 지칠 줄 모르는 한 기업인의 행보는 이 땅에 또 하나의 역사적 전점을 마련한다. (1998년 6월 16일) 지상의 마지막 남은 철의 장막은 8순의 거인과 500마리 소떼의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 그 오랜 세월의 빗장을 소리 없이 걷어내고 있었다. 민간 차원의 합의를 통해 판문점을 넘어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아산이 서산농장의 풍요로운 초원에서 지극정성으로 키운 솥대와 함께 방북길에 오르던 날, 서산농장은 주민들의 환송식으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축제의 설렘은 전날 개통된 통일외교를 지나 임각에 이르면서 차라리 내가 서라면 하며 탄식하는 실향민의 비원과 통일의 열망이 뒤섞인 가슴 뜨거운 감회로 이어졌다. 내외 취재진은 역사적 사건을 해서특별했고 세계 언론의 관심은 판문점으로 그리고 현대로 집중됐다. 솥대머리 방북은 아산 개인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66년 만에 금이 환영. 과거 가난과 시대의 질곡으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줬던 아버지의 소 한 마리는 이제 1000마리 소가 되어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되짚어가고 있었다. 칠박 8일의 방북에서 얻은 성과, 그것은 아산의 일생을 통해온 기적같은 승리 신화를 또 한 번 허락하는 시간이었다. 가을부터 금강산 관과 89년 북방북에서 금강산 개발 의정서를 교환한 후 수건 사업으로 남아있던 금강산 관과 마침내 실현시키고 돌아온 것이다. 이는 어떠한 조건도 앞세우지 않은 한 개인의 순수한 염원이 이뤄낸 값진 결과였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98년 10월 2차 솥머리 방북에서 아산은 북한 최고의 실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다. 당시 외부인과의 접촉이 거의 없던 김 위원장이 아산의 숙소로 직접 찾아온 것이다. 아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를 가늠할 수 있었던 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현대의 남북 경협 사업에는 한 줄기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8년 11월 동해항을 떠나는 금강호의 힘찬 백구동 소리와 함께 분단의 장벽은 또 한 번 그 반세기의 시름을 털어놓았다. 남북 경협 전담회사로 설립한 주 현대아산의 창립식에 측의 축하 전문과 리본이 전달되어 또 다른 화제를 낳을 정도로 남북 경제협력은 굳건한 토대를 갖추게 됐다. 아산의 솥대머리 방북이 가져다 성과는 실로 눈부시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의 바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반향과 기대를 모으다. 아산 정주영. 그는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차근차근 구체화시켜 나간다. 그는 변화를 선도해왔고 이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17세 가출 청년에서 이제는 한국 최고의 기업인인 정주영. 좌절과 포기의 함정으로 가득했던 그 치열한 역사와의 싸움에서 당리 정면 승부로 맞서온 그가 이제는 자유로운 아버지의 음성으로 삶을 꿰뚫는 해안 하나를 남겨준다.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더욱 굳세고 바르고 청명하게 만들 칩니다. 중국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정주영이 없다. 중국에 권위 있는 한 출판인의 말이다. 그렇다. 우리에겐 정주영이 있다. 얼마 전 아산은 아들 몽준에게 이제는 쉬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전해들은 홍콩의 한 잡지는 이렇게 썼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렇다. 아산은 충분히 쉴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가 쉴 것인가? 아산 정경. 그는 도대체 쉬는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